소셜미디어 보면 막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또 10년짜리 막 거창한 계획 세워야 할 것 같고, 혹시 이런 압박감에 좀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마치 뭐랄까,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기분 들 때도 있잖아요. 이런, 소위 독성 생산성 문화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은 잘 못 돌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해 좀 재미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신경과학자 안 로르 르쿰프의 강연 내용인데요. Tiny Experiments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아, 르쿵프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성공 방식과는 좀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르쿵프가 말하는 그 작은 실험들이라는 개념을 좀 깊이 파볼까 하는데요. 정보는 넘쳐나고 세상은 빨리 변하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덜 휘둘리면서도 의미 있는 발견이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특히 뭐랄까, 빠르게 배우고 또 다양한 관점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문제의식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르쿰프가 말하는 인지 과부하요. 아, 인지 과부하. 네. 이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계속 정보를 막 모으잖아요. 생산성도 막 끌어올려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한테 묻게 되죠.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충분히 빠른가? 생산적인가? 이런 질문들이요. 맞아요. 이게 또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까지 하게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게 그 선형적 성공 모델이라는 거예요. 선형적 성공 모델이요. 그러니까 A 하면 B 되고 B 하면 C 돼서 성공한다. 이런 식인가요? 네, 맞아요. 딱 그런 예측 가능한 경로죠.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처음부터 최종 목적지를 정확히 안다고 가정해버리는 거. 살다 보면 생각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둘째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목표가 몇 년 뒤에도 여전히 나한테 중요할 거라고 너무 쉽게 단정한다는 거죠. 세상도 변하고 사실 나 자신도 계속 변하는데 말이에요. 확실히 그렇네요. 그냥 목표 정하고 쭉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루큰프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심코 빠지기 쉬운 세 가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세 가지 마음가짐이요. 아, 그 냉소주의자, 현실 도피주의자, 완벽주의자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호기심이랑 야망,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나눈 건데요. 냉소주의자는 둘 다 낮은 상태예요. 호기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좀 무관심해지고 비관적인 뉴스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막 열정적인 사람들 보면 괜히 좀 비꼬게 되고요. 주변에 있을 법한데요. 그럼 현실 도피주의자는요? 호기심은 있는데 야망은 없는 경우라고 하셨죠? 네, 궁금한 건 많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막 쇼핑 중독에 빠지거나 드라마나 유튜브 같은 거 끝없이 몰아보거나 아니면 실행할 생각은 없으면서 막 휴가 계획만 엄청 세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저도 약간 뜨끔하는데요. 완벽주의자는 그럼 반대겠네요. 그쵸. 야망은 엄청 높은데 호기심은 좀 부족한 상태. 불확실한 걸 싫어하니까 계획대로 완벽하게 딱딱 해내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목표만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새로운 걸 탐색하거나 배울 기회는 좀 놓치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뭐랄까 저도 특정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루쿰프도 강조하는데 이게 무슨 성격 유형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가짐 중 하나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자동 조정 장치에 맡긴 것처럼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마음가짐들에서 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쿰프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 실험가적 마음가짐이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실험가적 마음가짐. 이건 높은 호기심과 높은 야망을 동시에 갖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확실해 보이는 어떤 선형적인 목표를 쫓는 대신에 삶 자체를 그냥 하나의 실험실로 보는 거죠. 계속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에 열려 있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루쿰프는 실패는 그냥 배움을 위한 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예상대로만 된다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배우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실패를 데이터로 본다니. 이거 진짜 발상이 신선한데요. 근데 보통 우리는 불확실한 걸 되게 두려워하지 않나요? 뇌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해요. 우리 뇌는 원래 진화적으로 불확실한 걸 위협으로 눕히도록 살게 됐어요. 옛날 수렵 채집 시절 생각해보면 덤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처음 보는 음식이 있으면 그게 생존에 직결될 수 있었으니까요. 네네. 정보를 많이 갖는 게 유리했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본능이 오히려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 보니까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게 될 고통보다 그냥 불확실한 상황 그 자체를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애매함이 더 힘든 거죠. 하지만 르쿰프는 바로 이 불확실성을 오히려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요. 오류를 통해서만 우리가 길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또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쌓는 것보다 실제 경험으로 얻는 나만의 데이터, 살아있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안하는 게 바로 작은 실험, 타이니 엑스페리멘트인 거예요. 아, 네. 그 과학적 방법을 삶에 적용하는 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1단계는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2단계는 그 관찰을 바탕으로 호기심이 가는 연구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만약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요. 네. 3단계가 중요한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작고 구체적인 실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루쿰프는 이걸 약속, 팩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약속, 팩트요? 네. 그리고 4단계는 실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모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걸 계속 할지, 멈출지, 아니면 좀 바꿔서 다시 해볼지. 네, 약속은 한 3가지 정도 조건을 만족하면 좋아요. 첫째는 당장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거창하면 시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둘째는 뭐 특별한 자원이나 다른 사람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래야 내가 통제하면서 실험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네네. 셋째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매일 10분씩 명상하기 이런 식으로요. 르쿰프는 이렇게 작은 약속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뭐 삶 전체를 꿰뚫는 거창한 목표 이런 거 굳이 안 찾아도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오, 흥미로운데요? 이 모든 과정의 어떤 동력, 엔진이 되는 게 바로 호기심인 것 같아요. 호기심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목마를 때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놀랍게도 정보에 대한 갈증, 그러니까 지식욕을 느낄 때도 똑같은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와, 네, 지식에 목마르다는 표현이 그냥 비유가 아니었던 거죠. 호기심은 계속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좀 잘 적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솔직히 호기심이 있어야 삶이 좀 더 재밌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무심코 따르게 되는 패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인지각본, 이건 또 뭔가요? 네, 인지각본. 이건 뭐냐면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학습된 일종의 내 머릿속 시나리오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처럼 일상적인 일에는 이게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이죠. 문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뭐 진로나 관계 같은 거요. 그런 걸 결정할 때조차 이 익숙한 각본에 그냥 의존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대로요. 네, 맞아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자연스러운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각본들이 있나요? 루쿰프가 몇 가지 유형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3가지를 들어요. 첫째는 후속편 각본이에요. 늘 하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죠. 예를 들면 뭐 과거 연애랑 비슷한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정반대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전히 그 과거 경험의 연장선에서 선택하는 식이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군중만족 각본, 크라우드 플리저 스크립트. 이건 내 안의 목소리보다 주변 사람들 기대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보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런 경험 다들 조금씩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남들 시선 의식하고 마지막 하나는 서사실 각본이었죠? 이건 좀 특이하게 사회적으로 오히려 칭찬받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더 궁금했어요. 맞아요. 이 서사실 각본은 뭘 하던 아주 거창하고
야심차고 막 영향력 있는 일을 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고 소박하고 목표나 삶은 그냥 실패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요. 특히 소셜미디어 보면 다들 막 대단한 목표 이루고 엄청난 삶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환경이 서사시 각본을 더 부추기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당신의 목적을 찾으라. 이런 메시지가 넘쳐나고 실제로 지난 20년간 책 제목에 목적이란 단어 사용이 700%나 늘었다는 통계도 있대요. 와, 700%요?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이런 서사시 각본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야망을 갖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야망 자체는 좋죠. 근데 서사시 각본은 우리의 자존감을 성취나 생산성에 너무 딱 붙여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 거창한 거 하나 실패하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모든 걸 거는군요. 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랑 비슷해서 그 부담감이 너무 커지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 못하거나 쉽게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운동 시작하면 매일 완벽하게 가야 하고 글 쓰면 당장 베스트셀러 내야 하고 이런 식으로요. 네, 알 것 같아요. 이런 압박감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많은데 이럴 때 감정을 그냥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루쿤프는 말합니다.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거? 아, 그게 르 쿰프가 말한 정서 명명, 이거랑 관련 있는 거죠?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거요? 네, 정확해요. 감정적으로 막 힘들 때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지? 하고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보는 연습이에요. 그냥 불안하다, 좌절스럽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좀 누그러지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대요. 오, 신기하네요. 네, 뇌과학적으로는 감정을 막 처리하는 편도체 활동은 줄어들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전전두피질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딱 맞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르큰프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감정을 날씨나 풍경에 빗대어 묘사해보는 거예요. 날씨나 풍경이요? 네, 마치 어두운 숲 위로 막 폭풍우가 치는 날씨 같아 라거나 잔잔한 바다 위에 외롭게 떠있는 절벽 같아 이런 식으로요. 이게 빅터 프랭클이 말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감정을 딱 인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감정을 풍경에 비유하는 거 되게 시적인데요. 재미있는 방법이네요. 그럼 미루는 습관, 그 미루기에 대해서는 쿰프가 어떤 시각을 제시하나요? 보통은 내 의지가 부족해 하고 자책하기 쉬운데. 미루쿰프는 미루기를 그냥 개인의 성격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신호요? 네, 내가 왜 미루고 있을까? 그 이유를 탐색해 볼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는 간단한 도구가 삼중 점검, 트리플 체크이라는 거예요. 삼중 점검이요? 네, 미루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유가 머리, 헤드에 있나? 마음에 있나? 아니면 손, 핸드에 있나? 머리, 마음, 손이요. 각각 뭘 의미하는 건가요? 머리의 문제다. 이건 이성적으로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나 목표에 대해 명확한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아하. 마음의 문제라면 감정적으로 이 일이 즐겁거나 흥미없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보상이 너무 멀리 있거나 과정 자체가 지루하거나. 네. 마지막으로 손의 문제라면 머리로는 해야 하는 이유도 알고 마음으로도 하고 싶은데 막상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거나 필요한 기술이나 도구,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예요. 그렇군요. 원인은 아니까 해결책도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 3가지 점검을 다 통과했는데도 미루고 있다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머리, 마음, 손에 다 문제가 없는데도 미루게 된다면 그때는 낮아진 바깥의 요인, 그러니까 구조적 장벽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조적 장벽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같이 일해야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산만해서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작업 환경 탓일 수도 있죠. 때로는 이런 외부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솔직하지만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할 수도 있고 작업 공간을 좀 바꿔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면 잠시 그 일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는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미루는 행동 자체를 막 비난하기보다 그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을 찾아보는 단서로 삼으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르쿰프 본인 경험을 예로 든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유튜버 되기 실험이요? 아, 네. 그거 아주 좋은 예시죠. 르쿰프가 주변 친구들이 유튜브 하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호기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실험을 시작한 거죠. 그때 그녀의 약속이 연말까지 매주 비디오 한 편 올리기, 이거였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약속이었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약속을 지켰다고 했죠. 결과는 어땠나요? 외부적으로는 꽤 성공적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외부 데이터, 그러니까 뭐 구독자 수도 꾸준히 늘고 댓글 반응도 좋고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 성공적인 실험이었던 거죠. 근데 내부 데이터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내부 데이터요? 네, 르쿰프는 매주 카메라 앞에 혼자 앉아서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실시간으로 누가 반응해주는 거 없이 렌즈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랑은 잘 안 맞았던 거죠. 결국 촬영 날짜가 다가오면 막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다른 일은 집중도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와, 외부 성공이랑 내부 경험이 완전 딴판이었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나요? 그녀는 그 외부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사례가 바로 실험가적 마음가짐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성공이냐 실패냐 이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내가 뭘 느끼고 배우는지, 즉 그 내부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요. 호기심에서 시작한 질문에 답을 얻었으니까 그 결과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일 필요는 없었던 거죠. 와, 대단한 결정인데요. 정말 외부 평가보다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르쿰프가 이런 내적 성찰을 돕기 위해서 자기 인류학, 셀프 엔트로폴로지라는 개념도 제안했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자기 인류학. 재밌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인류학자가 낯선 문화를 연구하듯이 나 자신을 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말해요. 나는 어떨 때 에너지를 얻지? 어떨 때 에너지를 빼앗기지? 어떤 종류의 대화를 할 때 즐겁지? 어떤 프로젝트 할 때 몰입하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거군요. 네, 내 감정 변화나 에너지 수준, 집중력 같은 거요. 그런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내 감정이나 경험과 다시 연결되고 이걸 무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일이나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좀 더 잘 헤쳐나가고 결과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르쿰프의 아이디어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좀 정리해보자면 너무 경직된 장기 계획이나 사회가 막 요구하는 거창한 성공에 대한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네요. 대신에 호기심을 연료 삼아서 작은 실험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삶을 탐색하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이고요. 네, 맞아요. 성취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적응하고 또 나 자신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태도죠. 이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어쩌면 진짜 만족이나 의미라는 게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발견하고 실험하는 그 여정 자체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은 변화가 빠르고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흔히 겪는 인지과부하나 불안감을 다스리는데도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외부 시선이나 막연한 미래의 성공 대신에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 그리고 거기서 얻는 내 안의 피드백에 집중하게 해주니까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좀 주체적인 삶의 감각을 되찾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공감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나의 10년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좀 거창한 질문 말고요. 대신 이렇게 한번 자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순수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뭔가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로 이번 주에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실험은 무엇일까요?